깻잎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치매 증상 사라지고 뼈가 튼튼해졌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식탁 위의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는 깻잎,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깻잎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평생 그렇게 많은 깻잎을 드셔왔지만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깻잎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작용, 항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며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쉽게 분해되어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인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혈류 및 산소 공급량을 촉진시켜 뇌세포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의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깻잎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깻잎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깻잎의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깻잎에는 칼슘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일종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하여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K는 뼈의 대사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조골세포에서 분비되어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찌기 쉬운데요. 한번 살이 찌면 체중을 줄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깻잎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깻잎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을 높여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깻잎의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이 페릴케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입니다. 깻잎에는 파이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파이톤이
내추럴 킬러셀 NK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요.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파이톤은 위암에 대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팀의 논문을 살펴보면 파이톤을 위암세포에 접촉시켜보니 6일 뒤에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파이톤은 골류감에 있어서도 최대 91%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항암 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루테인은 눈의 수정체와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깻잎을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깻잎의 6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4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내려가도록 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담적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적병 또한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7번째, 깻잎의 효능은 항균 기능과 식중독 예방 효과입니다. 깻잎은 깻잎만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은 페릴라 알데하이드, 페닐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과 함께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균 작용은 세균을 억제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기능입니다. 대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루테올린이란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염증 완화 기능과 항알레르기 작용이 좋아 콧물 재채기를 막아주는 데에도 뛰어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은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비타민 K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깻잎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불편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더 불편할 수 있으니 이런 분들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잔류농약이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면 까칠까칠한 잔털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어주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후에는 깻잎 한 장 한 장씩 떼어 흐르는 물의 앞 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되어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요.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또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깻잎에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나 탈탈 터셨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약간 넣으시면 됩니다.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고인 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어 오랫동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 쪽에 세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 있어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들기름이 있습니다. 들기름을 깻잎과 함께 드시게 되면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레산이 풍부하여 아토피,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영양제로 먹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더욱 풍성하게 해 기억력을 높여주고 인지 능력도 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한데요.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의 40배나 들어있습니다. 깻잎에 풍부한 칼슘, 혼자서는 잘 흡수되지 않는 이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고소한 들깨를 매일 이렇게 드시더니 무릎의 통증이 이제는 사라지셨다고 해요.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들깨를 그렇게 드시더니 이제는 훨훨 날아다니십니다. 들깨의 놀라운 효능이 궁금하시지요? 다 알려드릴게요. 들깨, 들기름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서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지요. 건강에 좋다는 들기름과 들깨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건강 효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치게 되는지, 심지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이 심해진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걷기가 불편해지면서 잠깐 산책하려고 준비하다가 나갈까 말까 주저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소염 진통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천연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뼈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칼슘이 390mg이나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좋은 식품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에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들 발병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골반 골절상을 입은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30%가 1년 이내에 사망하였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였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박깜박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 고민되시는 분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어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의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 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할까요?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감소시키는 성분이 알파 리놀렌산이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지요?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 리놀렌산이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흡수됩니다. 들깨가 뇌신경과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EPA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 심장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식이섬유가 18g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아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루테올린 성분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반응도를 높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되어도 몸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빠르게 반응을 잘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혈당 상승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혈당이 상승하지 않고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지요.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췌장의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지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처방받는 약인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 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에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는데요. 들기름을 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은 급속히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은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깨 껍질을 버리는 것은 이 좋은 성분들을 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들깨가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들깨의 좋은 영양 성분들을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다 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파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치매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팥도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팥의 건강 효능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팥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머리숱도 풍성해져요. 겨울철 동지가 되면 팥죽도 드시고 쌀쌀할 때면 팥이 들어간 붕어빵이나 호빵 같은 뜨거운 간식을 호호 불며 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요. 팥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치매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출난 효능이 정말 많은 팥인데요. 이런 팥도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팥의 효능 8가지와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에도 팥이 들어있는 빵이 많았습니다. 더운 여름엔 시원한 팥빙수도 많이 먹지요. 추운 겨울엔 따뜻한 붕어빵, 팥죽이 너무 좋지요.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이 있으신가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붉은색이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지요. 이런 이유로 가정에서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팥의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4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 삶은 물. 팥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란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팥 삶은 첫 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팥물을 따로 담아 하루에 1~2잔 차로 드시면 됩니다.
팥물을 통한 팥의 첫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팥물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주어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을 예방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혈당 수치를 개선해주어 당뇨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E형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였습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여 당뇨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이 붓는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요. 동의보감과 같은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살을 빼는 처방을 할 때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팥의 칼륨으로 인한 이뇨작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부종을 경감시키는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단단한 살이 아닌 물살이라고 하죠. 쉽게 붓고 쉽게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팥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험지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과에 비해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여 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 건강인데요. 팥을 통해 장 건강을 좋게 하면 면역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지요? 팥과 함께 천연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팥과 수수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오틴은 모공을 건강하게 하여 모발의 생성 단계부터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에까지 모발 성장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 피로감이 잦아지고 우울감이 커지며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피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성분이 팥에 풍부합니다.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라디칼 성분을 중화해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살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요.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 외에도 호박이 있는데요. 호박에는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에 영양 보충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신다면 보양식으로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팥과 같이 호박에도 이뇨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은 이뇨작용 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겠지요. 팥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좋은데요. 바로 젖이 잘 생기지 않아 힘드신 산모들 많으시죠? 이때 팥을 드시면 젖을 잘 돌게 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한다고도 했잖아요. 신경계를 안정화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은 신체에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져 예민해지고 쉽게 지치게 되는데요. 팥을 섭취하여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과하게 되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찹쌀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지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려는 것을 찹쌀이 막아주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팥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 장이 약한 분들이 팥물을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적정량만 드시길 바랍니다. 팥의 차가운 성질로 인해 장이 약하여 드시기 조심스러운 분들이 계신가요? 생강과 함께 드시면 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주어 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에도 더욱 좋은데요.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과 함께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10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말린 생강과 팥을 함께 삶아 차로 드시면 몸이 찬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팥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부종을 제거하여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섯 번째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해주고 일곱 번째는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팥과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은 찹쌀, 호박, 수수, 생강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장이 약한 분들이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팥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고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녹두는 무엇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